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습적이다라고 느끼실 만한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에 대해서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네. 이거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됩니다. 네. 일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회생 절차는 선제적이라는 말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제적 구조조정은 일단 그 디폴트, 그러니까 직업 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가 지금 몇 년째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구조가 지난 28일 날 원래 아마 안지를 확실히 발표되지 않았는데 작년까지 부채 비율이 1,400%고 예. 요번에 1,500%를 넘었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용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금융 회생 법원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시 3분쯤에 신청을 했고 네, 어제 4일. 예, 11시간 만에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좀 회생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래 업체와 미정산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법원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거라서 네. 이거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그러니까 선제적 구조조정은 예, 그러니까 기업 유통업체니까 예. 일단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지불은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불해라. 단 지금 은행에 빚진 그 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지켜보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면 아마 그 다음 단계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상당한 파급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에서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건데 네. 얼마로 떨어뜨리고 이게 만약에 떨어뜨렸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용 등급 강등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홈플러스가 지난 28일 날 예. 신용평가사들이 그 이전의 신용평가는 A3이었어요. A3였는데 이걸 한 등급 낮춘 A3 마이너스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린 이유를 이제 밝힌 걸 보면 일단 영업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방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재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지금 부채 비율이 1년 전 대비 1,506%예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홈플러스는 2월 결산 기준입니다. 1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506%라서 매출은 겨우 2.8%밖에 안 됐고 영업 적자는 현재 1,994억. 그러니까 당기 순손실이 5,743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그 2,000억인데 당기 순손실이 많다는 것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됐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이 이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요게 아마 이번에 신용 등급을 낮추는 가장 큰 영향력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채 비율이 높은데 신용 등급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후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닷새 만에 디폴트로 강등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신용등급 A3 마이너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 회사채 장기물에서는 그 트리플 B 마이너스 수준과 맞먹는 거기 수준이죠. 때문에 투자하기 약간 꺼려지는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런 등급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를 받아들이고 즉각 개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별탈 없이 운영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뭐 대형마트나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지속하는 건지 예, 그런 거는 그냥 똑같은 그렇죠. 건가요? 예. 일단 이게 선제적이란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기업음하고 단기 사채는 바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시중연금 떨어졌으니까 일단 그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금융조달 비용은 상승할 거는 이제 불가피한 것 같고요. 네네. 이에 따라 한 5월 달쯤에 아.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120개 정도의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 부채가 약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다음 부동산 가치를 한 4조 7천억으로 보고 있으니까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뭐 채권자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회생이 절차가 시행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거래 업체들 뭐 이런 것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단 한 5월 달까지 예. 2달 동안 최대한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슈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가 MBK 파트너스 네. 고려아연과 아주 뜨겁게 법적 네.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함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최대 주주인 거죠. 네. 인수를 했었었죠. 그렇죠. 예. 10년 전? 10년 전에? 딱 10년 만 10년 예, 이제 예. 올해가 만 10년이 돼 가는데요. 예. 홈플러스는 아시듯이 이제 시작은 삼성물산에서 유통부분 할인점 대형마트로 시작했습니다. 97년도에 삼성물산이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와 합작해서 합작법인 형태로 이 유통을 시작했는데 2013-14년에 이 영국의 테스코가 분식회계 스캔들에 이제 휘말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요 홈플러스를 당시 2015년도에 사모펀드인 MBK가 당시 금액 7조 2천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7조 2천억의 인수를 할 때 MBK 파트너스가 LBO 그러니까 차입 매수를 합니다. 아. 이 돈 중에 약 5조 원을 그러니까 7조 2천억, 2조 2천억 정도는 블라인드 펀드로 만들고 나머지 자금을 조달받고 그런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5조 원은 LBO 방식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이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만 3조 천억이 나갔고요. 그동안 10년간 영업이익은 다 합쳐도 1조가 안 되는 정도니까 이게 부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5조 원 중에서도 4조 3천억은 은행의 선순위 대출입니다. 은행이 먼저 갚아야 될 그렇죠. 돈이죠. 예. 7천억은 상환전환 우선주예요. 이거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MBK가 당시에 너무 과하게 LBO를 땡겨서 지금 이렇게 회생 절차까지 오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받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홈플러스 명의로 5조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그 차입 그 매수에 대한 부담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흐름이 있고 또 어떠한 영향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3년간 영업 적자에 시달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직격탄을 맞은 건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영업 손익이 적자합니다. 이때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네, 코로나 이후죠. 그러니까 그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뭐 동일하게 이때부터 아마 뭐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근데 홈플러스는 이때 뭐 롯데쇼핑이나 신세계처럼 이 뭐 오프라인을 다시 개선을 한다든지 이커머스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이 적자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뭐 우리가 지난주 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쿠팡의 매출이 40조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시장 자체는 그대로인데 유통시장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게 이제 그리고 MBK 사모펀드가 경영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하는 거예요. 아, 경영 그렇죠. 능력이 있느냐에 왜냐하면 대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 10년 동안 하지도 못했고 대처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막대한 LBO를 갚는 데 급급했다. 실제 인수를 하자마자
원래 인수할 때 홈플러스의 전국 매장이 146개였는데 네네. 인수하고 약 20개를 매각합니다. 그 그래서 20개를 빚 매각해서 갚은 그 5조 원 데서 중에서 20개 매각한 돈을 일부 2조 원 정도 갚아요. 빚 갚은 거네요. 예, 그래서 2조 정도 네. 남아 있는 것이고 이자 비용으로 약 뭐 근돈을 또 3조까지 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아연하고 지금 기니금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MBK가 뭔가 기업 인수를 해서 과연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모럴 헤지드 의심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헤지 펀드가 자기 자본 가지고 인수를 하지 않지만 보통 블라인드 펀드가 많고 예. 인수금융은 적게 만들거든요. 근데 MBK는 지금까지 블라인드 펀드보다 인수금융 LBO를 훨씬 많이 썼습니다. 이번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예. 지금 그 고려아연의 최인범 회장 측하고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일 때 블라인드 펀드보다 LBO를 더 많이 썼단 말이에요. 2조 가까이 썼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MBK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때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과도한 차익 매수에 따른 금융 비용이 부담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격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대응하지 못했다는 못했던 것이죠. 후폭풍을 받는 네. 거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네. 악화된 거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뜨거운 그 경영권 다툼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홈플러스가 경영 그 능력에 대한 걸 의심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다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의 원래 목적은 이익 창출이라서 그렇죠. 네, 계속 그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늘어질 차익 실현 가능성이 매물이죠.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번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도 사실 네.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사모펀드는 목적 자체가 네. 사서 구조조정해서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 실현하는 건데 이런 고려아연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계속 경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점 던졌는데 MBK처는 아니다. 영품과 연합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겠다.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 와중에 홈플러스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K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수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LBO를 막대하게 하면 고려아연의 알짜 사업분, 알짜 매물들을 파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해서도 매장 20개를 바로 팔았고 바로 6개월 전이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또 매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사모펀드들은 들어오면 경영 성과보다는 차익 실현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MBK가 고려한 인수를 위해서 투자한 그 뭐라 그럴까 투자자 가운데 또 중국 연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국내 핵심 공급망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결국 불명예를 안게 된 결과와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만에 이 홈플러스는 매각설이 나온 거고 이 매각이 된 거는 첫 번째 경험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한 게 한 번 더 있었어요. 예. 이게 언제냐면은 2009년도에 국내 이제 강구조물 시공 능력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영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영화 엔지니어링. 지분 100%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1,000억에 인수했는데 이게 인수하자마자 2009년 서브프라임 직전이죠. 그러면서 국내 건설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MBK가 채권단에 차입금 상환 연장을 했고 네. 정자를 통한 자금 조달, 임직원 70% 감원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7년 후 2016년도에 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2017년도에 인수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용화엔진을 결국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홈플러스도 비슷한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롯데그룹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고 작년 말에 유동성 위기에 휩싸이고 아직까지 이거 해결된 거 아니고요. 네. 또 홈플러스 신용 등급 강등에 이어서 이렇게 기업 회생 절차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유통업계가 뭐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기에 지금 쿠팡의 40조 매출 돌파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더 이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위기는 홈플러스만의 위기가 아니죠. 그 2021년 유통업 매출 비중 2위 자리를 이미 편의점에 내주었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위축, 그 시장 위축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일단 편의점이 일단은 그 시장을 내줬고, 그리고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편의점 뭐 이런 모두가 지금 매출이 그 소폭 증가하는데 대형마트만 0.8% 감소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런 인구의 정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월마트를 보면 좀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구조를 보면 꼭 이런 시장 영향에 따라서 모든 게 개편되는 거 아니고 아마 대형마트들도 탈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대형마트 1위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작년 실적 부진 때문에 기존 AA 제로에서 AA 마이너스로 우량 등급 마진 우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어찌됐든 홈플러스가 법원에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파장 영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구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